참 한참 못 만났네요. 예, 환기시계 국제시장 국제뉴스 한 주간 좀 정리해드리는 순서.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황식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격화되면서 좀 환기시계 국제뉴스에서 매주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격화됐어요. 이 키이우 공방전이 격화돼서 키이우 도심, 그러니까 25km 앞까지 접근을 했다. 러시아군이. 좀 소식 전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주말에 사태가 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네. 오늘로서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이 18일째이거든요. 3주가 다 되어갑니다. 근데 위성사진을 주말에 찍은 위성사진을 보니까 대규모 러시아군이 이제 수도 키예프, 이제는 키이우죠. 발음이 키이우를 포위하고 있는 사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항이나 에너지 창고 같은 주요 시설을 포격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키이우로 연결되는 외곽 핵심 도시가 이르핀이라는 도시인데 이르핀에서 지금 미사일을 쏘면서 격전을 벌이고 있거든요. 근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수도 키이우는 아무래도 기존에 점령당했던 도시들하고 상당히 다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도니까요. 여기 수도를 결사항전 의지를 내비치고 있거든요. 이 주말에 이 대통령이 내세우는 이 메시지라든지 문장은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키이우 공방전을 얘기를 하면서 키이우를 러시아가 점령을 하려면은 키이우에 살고 있는 모든 우크라이나를 다 없애야 키이우가 점령 가능할 것이다라고 아주 강한 메시지를 발표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외곽 핵심 도시 이르핀에서 키이우로 넘어오는 다리까지도 다 폭파했다 이미. 이제 배수의 진을 친 것이죠. 그런 의지를 밝히고 있더라고요. 근데 키이우가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 가지 지금 분석들이 많이 있는데 수도 키이우는 인구가 한 400만 명이 채 안 되는 도시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한 200만 명 정도가 떠나고 이미 200만 명이 떠났다 그러면 절반 정도가 떠난 거니까요. 피난 갔다는 얘기니까. 도시가 이제 요새화돼 있기 때문에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쉽지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러시아한테 이미 러시아가 남부와 그 동부 지역의 도시들을 많이 점령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점령된 도시들을 보면은 이 남아 있는 러시아의 키이우를 지켜야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 사례가 처참하거든요. 기점령된 도시들 사례를 보면은 남동부에 지금 대표적으로 마리우폴이라는 도시는 2,200명이 점령 이후에 사망을 했는데 그중에 1,600명이 민간인 사망자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은 우크라이나 내부 여론뿐만 아니라 글로벌 여론도 상당히 차가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부의 또 다른 도시 헤르손이라는 도시는 친러 독립인민공화국을 벌써 수립을 선언했거든요. 그렇다면 돈바스 지역이나 크림 반도 지역처럼 친러 독립공화국이 수립이 된다는 얘기가 되니까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은 이렇게 독립인민공화국을 수립하는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과연 여론이 어떻게 될 것이냐 상당히 차가운 여론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CCTV가 잡히는 모습이 나왔는데 멜리토폴 역시 남부 도시인데 시장을 납치를 해갖고 새로운 시장을 벌써 취임을 시켰는데 기존 시장을 납치하는 모습이 CCTV에 상당히 자세하게 잡혔거든요. 군인들이 납치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무장 괴환처럼 생긴 사람들이 시장을 강제로 끌고 가는 그 모습들이 잡혀가지고 전 세계 언론에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봐야 되고 또 하나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러시아하고 인접하고 있는 동부 전선의 의미하고 러시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서쪽 전선 있지 않습니까? 서쪽이라는 것은 그러면 폴란드나 몰도바하고 근접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서쪽 전선은 폴란드 국경 지역과 가까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폭격이나 이런 것들이 자제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 주말부터 서쪽 전선에 폭격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요. 즉 서쪽까지 전쟁을 확대하고 있다는데 이거는 동부 전선하고 서부 전선하고 전쟁 의미는 또 다릅니다. 이 동부 전선은 뭐 러시아하고 가까우니까요. 근데 서부는 뭐가 다른가 하면은 지금 피난민들이 대부분 다 서부 쪽으로 몰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폴란드와 대부분 몰도바로 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 250만 명이 피난길에 올랐는데 그러면 폴란드하고 몰도바로 가고 있는 서쪽 지역을 폭격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50만 명 피난민들이 대부분 다 고스란히 그 폭격에 피해를 받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우려가 되고 우리 한국 대사관도 그쪽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체르니우치 서쪽 서남부 지역으로 옮겼는데
한국 대사관도 지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 폭격을 시작한다면은. 그 다음에 우리 이 피난민들의 현실도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겠는 게 예. 대부분 폴란드하고 몰도바로 가고 있는데 폴란드는 EU 회원국이니까요. EU가 지금 150만 명 그 우크라이나 난민을 수용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몰도바는요, EU 회원국도 아니고 인구 250만 명 정도 되는 작은 나라인데 몰도바에만 몰려간 우크라이나 난민이 30만 명입니다. 그럼 몰도바 인구가 250만 명인데 30만 명 난민이 몰려가면 그 상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럼 몰도바가 또 유럽에서 가장 최빈국인데 GDP가 개인 GDP가 3,000불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 30만 명 난민을 과연 수용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 EU는 150만 명 전체 수용을 했는데 네네. 영국이 지금 비난을 받고 있거든요. 영국은 우크라이나 난민을 수용하는데 상당히 지금 소극적입니다. 지금까지 몇 명을 수용했나 봤더니만 한 50명 정도 수용에 그쳤거든요. 50명이요? 이런 글로벌 비난 여론이 있으니까 영국에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제도를 만들었어요.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 제도를 만들었는데 난민을 수용하는 영국 국가 가정이 한 가정이 난민을 한 명 수용하면은 한 달에 350파운드 지원해준다. 라는 이런 350파운드면 한 7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예. 그 금액은 작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지원해줄게라고 하니까 영국인이 30% 정도는 내가 우크라이나 난민을 수용하겠다 우리 집에라고 대답했고 65%는 난민 수용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좀 답답합니다. 예, 뭐 날마다 뉴스를 보면서 저 언제 끝나겠노 이 생각밖에 안 드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서방 측 같은 경우 유럽은 좀 푸틴하고 이제 전화회담 같은 걸 하면서 설득을 하는 것 같고 미국은 이제 계속해서 제재를 강화하고 또 군사 지원도 또 강화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정확히 그렇게 요약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서방 측이라 하면 두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하고 EU니까요. 네네. 쌍두마차인데 그래서 EU 유럽은 주로 그 푸틴 대통령을 설득하는 전략을 하고 있고 예. 미국은 기존의 경제 제재하고 군사 지원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거든요. EU라 그러면 대부분 대표 국가가 프랑스하고 독일이지 않습니까? 네. 네네. 마크롱 대통령하고 솔츠 총리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나를 지난 주말에 계속 보고 있으면은 지난 주말 하더라도 두 차례 푸틴하고 전화회담을 했거든요. 예. 두 번째 전화회담은 75분이나 하더라고요. 75분이면 예. 정상들의 전화회담 치고로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상당히네요. 예. 그 어떤 결과가 나오고 있나? 두 대통령이 푸틴하고 세 명이서 전화를 했으니까. 근데 그 문제는 뚜렷한 결론이 없습니다. 서로 입장 차이만 계속해서 확인하고 마크롱하고 숄츠는 당연히 침공을 멈춰라, 빨리 휴전하라라는 그런 주장을 되풀이했고 푸틴 대통령은 반응이 완전히 달라요. 푸틴 대통령 오히려 자기가 이 러시아군이 잘못한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군대가 비인도적인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막아달라는 부탁을 오히려 했거든요. 예. 교전 지역에 민간인을 우크라이나가 자꾸 인간 방패로 내세우고 있는데 교전 지역에서 인간 방패를 내세우면은 피난민이 피난을 못 간다. 그 상당히 비인도적인 행위이다. 이 행위를 막아달라는 부탁을 오히려 마크롱 대통령하고 숄츠 총리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 제재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아가지고 예. 그 추가 제재안을 바이든이 직접 발표하더라고요. 예. 보드카하고 캐비어, 철갑 상말이죠. 다이아몬드, 러시아가 자랑하는 대표적인 소비재입니다. 이 수입을 더 이제 추가로 금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무역 최혜국 지위를 박탈하겠다. 이건 정상적인 무역을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이걸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모든 제품에 가장 높은 관세가 부과가 됩니다. 여기 이 조치에는 G7 국가하고 나토 회원국이 전부 다 동참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나토 회원국 30개국이나 됩니다. 이게 이제 추가 제재거든요. 기존 제재도 상당히 좀 강력했습니다. 예. 자산을 다 압류하고 은행 결제망 퇴출시키고 비자, 원유, 천연가스 수입 수출을 전부 금지하고 투자를 금지하고 이런 기존의 경제 제재안으로서 추가 제재를 발표를 했고 그리고 군사 지원금도 2억 불 더 추가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도 3억 5천만 불 지원을 발표를 했으니까 지금까지 다 계산해 보면은 한 12억 불 정도 지원이 되더라고요. 예. 그럼 1조 4천억 정도 됩니다. 자, 이거 그러면 미국적 언론을 보면은 모든 가능한 자원을 다 쏟아부었다라는 그런 발표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이렇게 되면은 그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가 지지도가 좀 올라갈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11월에 미국 중간선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인기도 한 40% 선에서 조금 더 올라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 예. 당장 또 아까 말씀드린 프랑스는 다음 달에 4월 11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이 그 전화회담의 노력의 결과하고는 관계없이 국내에서 인기가 상당히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당장 러시아가 경제 제재가 심해지면서 뭐 1차적으로 디폴트 선언을 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전 세계 뭐 금융 위기가 오는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나라로도 불똥이 많이 튈 것 같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말이죠. 뭐 하루빨리 좀 전쟁이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오늘 회담을 한다니까 또 우리가 자세히 또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예. 자, WHO 아까 저희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코로나 팬데믹 종료 선언 뭐 검토하고 있다.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 이거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2020년 1월 30일 날 비상사태 즉 팬데믹 선언을 했으니까 예. 이게 2년 넘게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종료 선언을 할 때가 됐고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기준을 다 검토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만약에 종료 선언을 하면 의미는 작지 않거든요.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기존 국가들의 보건 정책에 큰 변화를 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당장 뭐 이번 달이나 다음 달 당장 종료 선언은 힘들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 이유가 지금 아시아 지역의 사태가 상황이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콩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고 중국의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중국은 지금 한 3,000명 수준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미크론의 변이들 스텔스 오미크론하고 델타 크론 같은 신종 변이가 계속 출현하고 있다고 해서 당장 선언은 못하고 한다는데 지금 이게 그럼 팬데믹 비상사태가 6단계니까 에피데믹이나 엔데믹 즉 5단계나 4단계 정도만 해줘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었다고 보는 건데 근데 이것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당장 그러면은 비상사태 팬데믹 선언을 종료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이 팬데믹은 물론 불편하고 비상사태죠. 그렇지만 긍정적인 또 의미도 있는 것이 지금 백신 가격은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낮게 형성되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것도 지금 팬데믹 선언을 하고 팬데믹 기간 중이니까 제약회사들이 이 정책에 따라서 백신 가격을 낮게 형성하고 있고 그리고 복제약도 상당 부분 지금 생산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도 팬데믹의 정책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만약 이걸 종료 선언을 하는 것이 조기 종료 선언을 하면 장점과 단점 같은 것을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예. 자, 다음 소식은 이제 미국 애틀란타에서 총기 난사 사건으로 8명의 희생자가 있었는데 그 희생자 1주년 추모식이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열렸다고요? 예, 저는 이런 부분도 참 보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작년 벌써 3월 16일이었으니까 이번 주가 1주년 주간이거든요. 예. 기억하시겠죠? 애틀란타에서 스파하고 마사지 숍에서 총기를 난사해서 아시아계 여성 8명이 사망했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 한국인 4명 이상이었거든요. 범인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만은 그래서 1주년 기념 행사가 다양하게 열리더라고요. 근데 그 행사 자체가 추모식이 조지아주의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주에 계속 열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희생자 아들이 그 추모식에서 나와서 그 추모사를 발표를 하는데, 지난 1년간 단 하루도 우리 어머니를 떠올리지 않은 적이 없다. 그 다음 문장이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예.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인종, 하던 직업, 그리고 사망한 방법, 그것만으로 기억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추모사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돌아가신 방법만으로 기억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그 추모사를 그 자리에서 들은 그 존 오소프 조지아주 상원 의원이 상당히 친한계 의원이죠. 네. 당장 법무부에 아시아계 겨냥한 증오 범죄를 근절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지난 1년 동안 세운다고 했는데 손에 잡히는 대책을 빨리 세우라고 촉구를 했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였습니다.